예, 안녕하십니까. 법학고사 유병태 법무사입니다. 자, 오늘도 물권법을 할 건데, 어제 그 검색하는 게 잘 안 보였었더라고요. 촬영하는데, 말하는데, 책 보는데 집중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화면을 안 보고 했었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그렇죠. 어쨌든 책 소개를 또 다시 한번 드리고, 구입하실 분은 010-3661-0407로 문자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요 검색란에 설마 아직 저 이름을 모르지는 않겠죠? 유병태라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법학박사 유병태 법무사 교수의 민법 읽기, 이거는 지금 촬영해서 올리는 내가 관리하는 사이트이고, 기존의 공인중개사 강의를 어떤 학원에서 올려두었었는데 이거는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내한테 동의도 없이 올렸기 때문에 이러실 수 있나 이런 생각했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려주신 분. 어쨌든 거기에 분명히 공인중개사 무료인강 이렇게 돼 있는데, 공인나눔 민법 및 민사특별법 35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강의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1강부터 순서대로 찾으셔서 들어보시라 했습니다. 뭐 공인중개사용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법시험용 강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사법시험용 강의도 옛날에 한 적이 있는데, 젊을 때 내가 열받았어. 내한테 수업 들은 사람들은 합격하고 나는 안 되고, 이래가 열받아서 그 강의를 멈추고 이제 시중에 나가서 공인중개사 강의하면서 그냥 세상을 약간 비켜 살았는데, 어쨌든 내 공인중개사 민법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민법의 법리를 터득하고, 뭐 고졸이신 분들은 법대를 진학하신 분도 있고, 다른 전공하신 분도 또 그 방송통신대학 쪽 해서 법대로 진학하신 분도 있고, 뭐 석사, 박사 과정을 밟으신 분도 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 합격하고 나서 그 법무사를 합격하신 분도 있고, 그분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민법은 내 것만으로 법무사 시험에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내도 사법시험을 공부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법하고 관련되는 쪽을 아예 그냥 그 법원하고 관련되는 쪽을 아예 덮고 살았습니다. 그러고 뭐 보고 논란 가서 뭐 보고 논란다고 사법시험이 안 되는 바람에 법무사 시험도 치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내 공인중개사용 민법 수업을 듣고 법무사 시험을 합격한 분이 내보고 극구 권유를 해서 나도 법무사 시험을 치게 됐습니다. 일단 그분께 감사드리고, 그분도 법무사업을 잘 하고 계십니다. 법무사 합격하신 분들이 여러 분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 합격하신 분들은 더 많고, 이 수업을 듣고. 어쨌든 그 공인중개사용으로 올려져 있는 유병태의 민법 강의, 저 강의는 내도 간간히 듣습니다. 내 주위의 친구들에게도 들으라 하고, 내 아들들에게도 이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꼭 들으라 합니다. 저 정도는 아예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정리될 정도로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간간히 내 수업을 듣고 공인중개사에 합격을 하시고 공인중개업을 하시면서 법적인 사고가 생기면 저한테 문의도 하고 그 일도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이 수업을 듣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강의 공인중개사용으로 올라 있지만 무시하지 마시고 그 완벽하게 숙지할 정도로 들으십시오. 여기에 있는 이 도의 그림들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그 유병태의 그 도의 노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저기에 있는 유병태의 공인중개사 민법 저 강의만 해도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민법보다 훨씬 낫습니다. 다 듣고 판단하시라고. 민법은 다 같은 거다 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여기에
뭐 법무사, 뭐 사법시험, 변호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민법 다 같은 거라 했습니다. 무식하게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범위만 차이가 있습니다. 난이도 어떤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문제가 훨씬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장난하지 마십시오. 정말 무식하게 뭐 변호사 시험이 어렵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옛날 뭐 사법시험이 어려웠다. 사법시험 중에서도 유치한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전부 까락이 나가 난리 난 적도 있죠. 다 같은 문제입니다. 흥분하면 안 되지. 내가 흥분할 필요 없지. 하여튼 초창기에는 요거 가지고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건물의 경우, 건물이란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있어야 된다. 판례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이 되려고 하면은 지붕은 있어야 될 거고, 지붕을 받치는 벽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벽과 기둥은 다 있어야 되는가? 벽만 있으면 되는가? 기둥만 있어도 되는가? 어쨌든 판례는 지붕과 기둥 및 주벽이 있어야 된다. 다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넓혀서 보면은 실제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주벽이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판례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객관식 문제나 주관식 문제에서 아예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독립성을 가진다. 건물은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이다. 민법 215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하여 한동 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구분 소유가 인정된다. 구분 또는 분할의 등기 절차를 밟기 전에는 한동 건물 일부를 처분하지 못하지만 용익물권인 전세권은 일부 위에 설정될 수 있다.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마인드로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지 암기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도의 요 부분들 보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 중단된 앞에 공인중개사용 민법 물권법 파트에 보면은 소유권 일부 위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가, 부동산 일부 위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 중에서 소유권 일부 위에, 즉 공유 지분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부동산 일부 위에 법리상 저당권 설정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알아들어져야 민법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요걸 외우고 있는 거는 민법을 모르는 겁니다. 요걸 알아들어져야 민법 교과서를 읽을 때 제대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요걸 암기하는 정도의 실력으로는 민법 교과서를 제대로 읽고 있는 게 아니고 엉터리로 틀리게 읽고 있는 겁니다. 건축주 사정으로 공사 중단된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 판례는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고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아야 된다. 그래서 토지 위에 건축을 건축하던 토지 소유자 A가 건축을 건축하는데 근데 1층 정도만 완성했다고 봅시다. 그럼 1층 정도만 완성했으면은 지붕과 기둥, 주벽이 있죠. 그리고 사정으로 다른 사람한테 팔고 달리 약정한 바 없이, 약정을 했으면 약정대로 갈 건데 달리 약정한 바 없이 그 건물을 매수한 자가 이제 2층하고 뭐 의도한 대로 그 공사를 완성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원래 1층 그 부분의 소유자가 누구냐? 건물로 독립성을 갖췄을 때 그때 즉 매도했던 그 사람에게 일단 소유권이 귀속되었다. 그러면 구분 소유 관계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고 대충 계약서를 쓰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써가지고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울고불고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사소한 건 점 하나 하더라도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고 작성하는 게 낫습니다. 10억짜리 계약서를 쓰면서 단돈 몇백만 원 아끼려고 하다가 야 10억 날려 10억 그러고 나서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어.
내가 간혹가다 민법하면서 흥분을 하는 이유가 이게 단순히 국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어식으로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너 민법 때문에 너 망할 거야. 정말 조심해. 건물이 그런데 근래의 판례가 건물이 설계도상 처음부터 여러 층으로 건축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와 같이 중단될 당시까지 이미 일부 층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벽이 완성되어 그 구조물을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제3자가 이러한 상태에서 미완성 건물을 종중 건축주로부터 양수하여 나머지 공사를 계속 진행한 결과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 허가 내용과 사회 통일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 그 구조와 형태가 원래의 설계 및 건축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건물 전체를 하나 소유권 객체로 보아 제3자가 그 건물 전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앞에하고 판례가 다른 겁니다. 앞에는 일단 그냥 건축 시작할 때 이 규모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고 뒤에 판례는 건축 설계도상 아예 여러 층으로 건축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 허가도 그렇게 받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10층까지라도 완성되고 난 뒤에 중단되고 매도되고 매수인이 전체를 허가대로 갖추었다면 전체를 허가대로 갖춘 그자에게 전부 소유권이 원시 취득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법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분 소유권의 성립 시기 판례는 한동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한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한동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 부분을 각각 구분 소유권이 객체화하려는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구분 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함을 감이 없이 법률 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 객체화하는 일종의 법률 행위다.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된다. 따라서 구분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 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 건물로 하겠다는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 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될 것이고 이후 한동 건물 및 그 구분 행위에 상응하는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분 건물로서 등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분 소유가 성립한다라는 거. 수목의 경우 수목도 토지와 뗄래야 뗄 수 없죠.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될 수 없는 수목, 용이하게 이동될 수 있는 가식적인 수목은 동산입니다. 여기서는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돌멩이나 풀과 다를 바 없이 독립된 물건의 객체가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돌멩이도 수석인 돌멩이로서 TV 위에 그 수석 해놨다면은 그거는 동산인 돌멩이고 마당에 그냥 뿌려져 있는 돌멩이는 토지의 일부분인 물건이고 부합된 토지의 일부의 구성물이고 흙과 마찬가지고 잡초와 마찬가지고 여기 수목도 이동할 수 없는 정도가 되면 그 정도에 이른다. 근데 수목의 경우에는 가치가 상당한 것이 많다고. 저 강원도 어느 동네 가면은 땅 한 평 500만 원 주면서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갈 땅인데 거기에 5천만 원짜리 향나무가 심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독립한 부동산에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명의방법을 갖춘 경우에도 독립한 부동산에서 소유권과 양도담보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소유권 공시가 가능하면 양도담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보고 알아듣게 해라 하지 말고 책을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토지 위에 식재된 임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 일부일 뿐 독립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부합하고 토지 소유자는 식재된 임목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저 마이태자가 지팡이 짚고 가다가 꽂은 뭐가 정이품 소나무가 됐다 이런 전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이태자가 길을 가다가 A 소유의 토지에 그 당시에는 소유권 개념이 없죠. 요시하고 연결해서 생각해보면은 A 소유의 토지에 지팡이를 꽂아가지고 그 나무가 몇백억짜리가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은 그 나무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붙어버린다는 거. 토지 위에 식목된 임목은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를 되기 위해서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목 등기를 하거나 명인 방법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마이태자가 지나가면서 뭐 하고 싶었으면은 새끼줄 치가지고 이 마이태자 소유자 뭐 해놓고 가시면 됐지. 그러면 소유자가 보니까 내 땅에 나무 박아가지고 땅도 못 쓰게 만들었어. 그러면 불법 행위로 인한 뭐 손해배상 청구하든가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하든가 그렇게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알아들어져야 민법을 아는 겁니다. 물권 변동에 관한 또 이래 이야기하니까 그걸 알아듣게 여기서 다 해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할 수도 없어. 그거 알아듣게 하려고 하면 오늘 물권법을 다 해야 돼. 차근차근 가면서 알아가는 거지. 물권 변동에 관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법에서 명인방법은 부동산 등기 또는 동산 인도와 같이 임목에 대하여 물권 변동 성립요건 또는 효력 발생 요건에 해당하므로 식재된 임목에 대하여 명인방법을 실시해야 그 토지와 독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처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목 소유권을 유보한 채 임목이 식재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미분리의 과실, 옛날에는 민법 교재 보면은 그 대학자분들께서도 그 미분리의 과실 이야기하면서 그 화분에 고추를 심으는데 고추는 나무입니까 풀입니까? 하여튼 고추 그 뭐 묘목을 심으는데 그 고추가 달렸어. 그게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막 다투고 했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아니 대학자분들께서 왜 이런 거 가지고 다투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거 다 다투가지고 정리를 좀 해놔야 됩니다. 요새 학자들 죄송. 요새는 법조인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 있는 판례만 가지고 어떻게 짜집게 하려 하고. 미치겠습니다. 미분리 과실도 수목의 일부이지만 뭐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려 있어. 그러면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나 그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나무 잎이나 수목의 일부이지. 맞지? 근데 사과에 대해서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소유권과 양도담보의 목적이 된다. 저는 시골 출신인데 시골에 어릴 때 아버님께서 단감나무를 심어가지고 삼형제 공부를 시켰는데 그때 가을 되면은 그 도시 상인이 감을 사러 옵니다. 감을 사러 오는데 그 가을 농사 끝나고 와서 그 밭대기로 그 달려있는 단감을 다 사는 거죠. 그럼 나는 따먹으러 가지도 못하는 거지. 밭대기로 팔려버렸으니까. 그런데 밭대기로 사놓고 아무도 새끼줄 안 칩니다. 그거. 새끼줄 치놓고 그 뭐 도시 소유자 상인 누구 뭐 소유자 소유권 취득했다. 그게 명인 방법인데 그걸 하면은 물건까지 넘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채권 관계에 있는 거죠. 요 말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첫 이야기했죠. 물권 채권 못 알아듣는 바람에 직권을 잘랐다고. 그것도 못 알아듣는 게 무슨 민법 공부했다고 지랄이야. 그런 새끼들 많아. 뭐 변호사랍시고 법무사랍시고 뭐 법 공부를 뭐 100년 했니 하면서도 물건이 뭔지 채권이 뭔지 그것도 모르는 것들이 있어. 학원 강의하는 새끼들도 그걸 몰라가지고 뭐 암기나 시키고 있지. 농작물, 잎도, 고추, 마늘, 양파, 약초 등의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재배한 경우에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를 경작하더라도 그 경작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다면 그 입도 경작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때는 명인방법도 필요 없다는 거죠. 옛날 뭐 일제시대 말기 뭐 해방되고 나서 저 시골 빈 땅 뭐 놀고 있는 땅을 개간해 가지고 그 벼를 심어놨더니 가을에 주인이랍시고 내 땅에 네가 심었으니까 내 거다라고 뺏어가는 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판례가 나온 겁니다. 야 이때까지 뭐 1년 동안 농사짓는데 너 뭐 했어? 3개월 6개월 동안 농사짓는데 뭐 했어? 이제 나타나가지고 헛질을 하냐. 이거는 심어서 경작한 사람 소유에 속한다 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타인의 땅인 줄 알고 했다면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고 타인의 땅인 줄 모르고 자기 땅인 줄 알고 했는데 경계를 침범해가지고 했더라면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일단 그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거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나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매매 등의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에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민법에서 소유권이 일어난다는 의사 외에 부동산에 있어 어떤 길을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를 필요로 한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쪽파와 같이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있어서는 명인 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거. 구별 일반적으로 수목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속하는 부속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고 예외적으로 임차권 등 적법한 권해에 의해서 식지했다면은 그 자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지금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책 읽기를 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간간히 하다 보면 강의도 나오는 거 강의하고 책 읽는 거는 다른데 이
목적은 책 읽는 게 주 목적이다 했습니다. 그 관련 형사 판례에 보면 타인 소유의 토지의 사용 수익 권한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라는 판례가 있고, 그다음에 그 15페이지 보시면 권한 없이 타인 토지 위에 식지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이 절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타인의 토지상에 권한 없이 식지한 수목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기속되고 권한에 의하여 식지한 경우에 그 소유권이 식지한 자에게 있으므로 그 권한 없이 식지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간단하게 줄여놨는데 시골 가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땅인 줄 알고 산에 가면 경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개간을 해가지고 자기 땅 이제 개간한다고 개간했는데 하다 보면은 남의 땅을 침범하는 수가 있습니다. 알고 침범하는 수도 있고 모르고 침범하는 수도 있고, 모르고 침범했으면 자기 땅인 줄 알고 나무를 심고 해서 그 과일을 따먹으면 선의점자의 과실수취권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땅인 줄 알고 과목을 심었고 거기에 과일이 자라면 그는 토지 소유자에게 붙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닙니다. 알고 그랬으면 불법 행위가 될 것이고 손해배상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걸 남의 땅에 심은 건 줄 알고 따먹으면 남의 소유, 타인 소유의 뭐 과일을 따먹은 거니까 절도죄가 되는 겁니다. 자연석의 경우 앞에서 한 겁니다. 자연석 가다 보면은 뭐 밭에 있는 돌덩이, 토지의 구성 부분이겠죠. 그 돌덩이가 크든 작든 토지의 구성 부분이죠. 근데 그 자연석이 참 좋아가지고 누가 쪼아가지고 석불을 만들었을 때 독립성을 인정해가지고 석불 만든 그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는 거 앞에서 했습니다. 70년대니까 대부분이 그랬을 거라고. 지금은 그 산에 가다가 돌 있다가 쫓지도 안 하겠죠. 뭐 자연보호법 위반해가지고 뭐 처벌받고 할 거니까. 70년대는 그런 것도 정립되지 않았을 때이고,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이제 처벌되니까 그걸 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판례가 바뀔 수 있을 건데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 판례가 그대로 지금 교재에 실리고 있는 거죠. 지하의 광물과 지하수, 지중의 일정한 미채굴의 광물은 국가의 배설 채굴 허가권의 객체가 되기 때문에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토지 소유권의 내용도 되지 않는다는 거, 토지와 별개로 다룬다는 거. 그래서 내 땅을 팠는데 거기에 금맥이 나왔다. 지금 캐내면 안 되죠. 금강 채굴권을 취득해가지고 채굴 허가권을 받아서 채굴해야 되죠. 석유가 나도 마찬가지. 그런데 온천수를 포함한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다. 물이 뜨거우면 온천수 아니면 지하수죠. 똑같다는 거, 이 성질은. 그래서 독립한 물건인 온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고 나중에 또 소개할 자리가 있습니다. 20분에서 25분 정도에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